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2023 공공경제론 제11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보고요. 오늘 다룰 제11장은 재분배 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념 정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그리고 재분배 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조세하고 재분배 정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돈을 걷어서 어, 재분배 정책, 즉 복지 정책을 하게 되는데 지출 부분에서 재분배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 또 하나 우리 재정학에서 배워야 되는 근로장려세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파버티 라인, 빈곤선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배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분배가 됐죠. 시장을 통해서 1차적인 분배가 일어난 것을 정부가 강제력을 개입해서 다시 한번 분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redistributio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여기 노동에다 자본을 투자할까 아니면 어, 좀 생산 시설에 투자할까 이런 쪽에 투자를 배분하는 것은 alloc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소득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노동자에게도 나눠주고 자본가에게도 이거는 distribution, 분배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소득 분배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 소득 분배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배하는 것, 이거를 redistribution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the act of sharing something out differently from before, especially in a fair way. 우리 마음속에 이게 더 페어하다,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 행정학 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걸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 사회 내에서 계층별 또는 집단별로 나타나 있는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불균형적인 분포 상태를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재정리,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 또 집단으로 볼 때도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너무 부가 편중돼 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시 재분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세요. 앞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redistribution of wealth 라고 이야기하고, it refers to the transfer of wealth in two ways.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 progressive distribution. 이거는 진보적인 또는 누진적인 redistribution, 재분배 정책인데, 이거는 뭐냐면 부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이거를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progressive redistribu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regressive redistribution도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재분배를 하는데 빈부격차가 더 크게 나는 거예요. 뭐예요? 가난한 자들한테 더 뺏어가지고 부자들한테. 옛날에 귀족들은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나 현대 사회는 다 progressive redistribution을 하게 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taxation, 세금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monetary policies, 화폐 정책을 통해서도 하고, welfare policies, 복지 정책을 통해서도 하고, nationalization, 어떤 재산의 국유화를 통해서도 하고, charity, 이런 자선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국가가 강제적을 동원해서 부자들에게 돈을 빼앗는 거죠. 세금이라는 게 빼앗는 거,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배운 미시경제학에서 자유시장 경제는 1차적으로
능력 있는 자, 가진 자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알바해가지고는 최저임금 받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과 재산과 권리, 이걸 다 합쳐서 부라고 하는데, wealth, 부의 부익빈,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저 3번에 있는 정부를 통한 강제적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배우고 있는데,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자들 중에도 착한 부자들은, 양심이 있는 부자들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과 같이 미국의 거대한 부자들은 사실은 상속세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그 복지재단에 자기 돈을 기부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복지활동을 이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굳이 정부가 강제력을 통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골에 보면은 대동계, 향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동네 자치로 동네에서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서로 함께 잘 살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특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3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배우는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존 롤스의 정의론 배웠잖아요.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데 다 동의했다면 사실상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강제력이 작동이 되죠. 아무튼 이런 필요한 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회가 복지국가, 이렇게 복지 정책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공짜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는 welfare disease, 복지병이라고 불러요. 일은 안 하고 정부가 나한테 어? 도와줘야지 하고 데모만 하러 다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결국 국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만큼 세금도 덜 거치고 또 남미 국가들과 같이 그렇게 디크리징, 쇠락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논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도대체 자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겠지만 생산 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중에서 이 새로운 물건,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본이다. 그리고 이 생산한 잉여물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느냐? 자본가들이 제일 많이 가져간다. 그런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장경제 시스템이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원래 자본주의라는 말은 원래 이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칼 막스, 마르크스주의 좌파 대부죠. 칼 막스가 그 당시에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경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생산력은 증대했는데 증가한 서플러스, 잉여의 대부분을 누가 가져가요? 자본가들이 가져가더라. 이거는 잘못됐다. 실제 고생은 노동자들이 하는데 왜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냐? 자본가들 다 때려. 업자. 소련으로 가서는 거기는 이제 황제와 귀족들을 때려 업자, 노동자들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공산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현 시대의 흐름을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지만 우리 미시경제학 때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회주의 경제는 지금 다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 악하지만 빈 부익부 현상을 창출하지만 자본주의가 아직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는 가장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 사람들이 왜 일하느냐? 일하면 내 것이 되니까. 내 것이 뭐예요?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의 역사는 한 3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어? 계급제 하에서 봉건제, 귀족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소위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된 거는 인류 역사상 한 300년밖에 안 된다. 그런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류는 굉장히 발전을 하게 돼요. 지금 삼성전자니 LG전자니 현대자동차니 계속해서 새로운 차를 만들어내는 힘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면 자기 게 되는 거니까.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찬성론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 찬성론자들은 이 자본주의가 인류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것이고 반대론자들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또 자본가들이 완전 독점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나쁜 거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가적 입장에 선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찬성하고 노동자들 입장에 선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내용들은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정말 이상은 좋아요.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지만 그 사회로 한번 70년을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해봤고 베트남도 해봤고 쿠바도 해봤지만 결국은 못 사는 나라,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로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 절충적인 국가 체제가 나타난 것이 복지국가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무지의 장막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소셜 세이프티 넷에 해당하는 것만 복지국가로 가고 나머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가자. 이렇게 두 체제가 함께 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복지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 소셜 세이프티넷, 기본 소득에 해당하는 기본 서비스를 좀 더 높이려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저 스칸디나비아, 북부 유럽의 나라들은 세금을 한 50%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번 돈의 50%를 기꺼이 세금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을 주로 이제 복지국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도 상당 부분 복지국가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의 확보 또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10조인가 거기에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이거의 기초에 의해서 국가는 국민들을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를 지고 국민들은 그러한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 이렇게 이야기. 이 복지국가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현대 복지국가고 그 과거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세계사 속에서 저 독일 이전에는 프로이센이었어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제상이 구국강병을 위해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료제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국가가 부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복지국가 형태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가면 영국의 비버리지 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영국을 어떻게 하면 또 잘 사는 나라로 만들까 해가지고 비버리지 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영국 사람의 삶은 영국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컨셉으로 나왔던 것이 영국의 복지국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존 롤스의 바탕을 둔 그런 소셜 세이프티 넷의 개념은 이제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복지국가 형태를 다 갖추고 있게 됩니다. 그럼 복지국가의 역사에 대한 정치학 사전의 이야기고
여기는 두산백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 역사나 뭐 이런 것들 좀 다르니까 읽어보세요. 요약을 하면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쓰는 예산의 거의 40%를 어디에다 써요? 사회복지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아까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었듯이 복지국가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당연히 찬성은 한 국가의 국민이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찬성하는 의견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저소득의 편부모 가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찬성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 복지를 국가가 공짜로 제공해 주기 시작하면은 누가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특히 어려운 일들은 다 안 하려고 하고, 나 일자리 없으니까 국가가 주시오. 이런 식으로 의존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복지병에 걸려가지고 일은 안 하고 국가한테 달라 그만하는 그런 나라로 변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멈추고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로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논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로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거는 welfare state as a productive factor예요. 그러니까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복지국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로 가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복지병에 걸려서 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빈부격차가 심할 때에는 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근로 의욕이 없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적절하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이거는 돈을 써버리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investment, 투자다, 투자. 투자로서의 복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국가도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지는 생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론자, 즉 복지국가의 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이 세상은 그렇게 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근로의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쓰면 그 돈을 어디로 다 흘러가느냐? 다 중간 계층, 못 사는 사람들한테 다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어야 그 위에서 물을 쭉 뿌리면 위에가 물이 차면 그 밑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이게 트리클 다운이에요. 밑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그 밑에 식물들도 다 먹고 살듯이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중간층, 그다음에 어? 하층민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층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부자들이 열심히 능력 있는 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그 정책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낙수 효과예요. 반대로 이 복지 효과를 찬성하는 사람들 이런 낙수 효과는 없다. 부자들은 다 돈을 모으면 그냥 싸놓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낙수 효과가 있다, 없다의 논쟁이 있는 것이죠. 또 복지 효과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해요. 문재인 정부가 넘버 원 정책으로 추진했던 게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이제는 시사 상식 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높이는 거예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할 때부터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높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 거. 그래서 최저임금 높이고 노동자들을 위한 막 이런 정책을 펴려고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올라가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편의점에 최저임금 올라가면 이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올라가니까 좋아하죠. 그러나 편의점 장사가 어? 사장님이 그 알바보다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경쟁이 심하고 이런 데서는. 그러면은 편의점 사장이 아이고야 알바보다도 내가 못 벌고 알바비 주기도 힘든데 그냥 때려쳐야겠다 하고 이 중소기업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좋지만 새롭게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사실상 망한 정책이 돼서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있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강제로 월급을 많이 주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럼 내 사업 폐업하고 말지 뭐하러 내 돈 다 생돈 들여서 월급을 올려주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았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빈부의 격차 심한 상태에서 경제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실패한 정책이 됐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의미는 있어요. 우리가 K자형 경제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 부익,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달리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일어났으니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려면 노동자들 돈 많이 준다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대의 경제는 다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오너들이 R&D,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세계 경제에서 반도체로, 자동차로 그 문제지, 저 밑에 있는 노동자들 월급 더 많이 준다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통 경제학자들은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위 노동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정부가 넘버원 정책으로 추진하는 거는 기본소득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이만한 복지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통장에도 매달 막 100만 원씩 응? 꽂아준다면 국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경제학의 넘버원 원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전체 생산력이 증가해서 그런 것들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 가장 뭐라고 그럴까 높은 레벨의 복지국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돈의 문제로 갔을 때 한 달에 전 국민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에게 한 달에 10만 원 준다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5천만 명에게 1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60조 원이 필요해요. 60조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걷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거둘 수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행에서 돈을 60조 원 찍어내면 이 경제가 그냥 있을까요? 생돈을 60조 원 찍어냈는데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는 같이 가기 때문에 돈을 60조 원 찍어냈으면 물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어렵다고 돈을 찍어내서 저소득층한테 뿌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실물 경제는 변화가 없는데 돈만 많이 화폐만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실물 경제에 대한 가격,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땅서부터 모든 것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월 1인당 10만 원 준다고 해도 60조 원이 필요하고 20만 원 준다고 하면 120조 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달 좀 먹고 살려면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30만 원 넣어준다고 그러면은 180조 원, 거의 200조 원이 새로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지냐 말이죠. 이거는 2021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체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매년 200조 원씩 쓰는데 이런 돈을 추가로 하려면 200조 원을 누군가한테 새롭게 걷어야 돼요. 그럼 부자들이 그래 나는 당신에게 찬성해서 기꺼이 세금 많이 내겠어.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러나 부자들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강제로 뺏겨. 네? 불판불명이 많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나는 세금이 적은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웨덴과 같은 그 복지국가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고 또 공무원들이 부패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복지국가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무원들도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돈 쓰는 거에 대한 투명성도 떨어지고 또 공동체 의식도 굉장히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 저 북부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가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폐해가 나타나기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스위스는 국민투표도 했고 핀란드도 좀 실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 전체가 동의하면 기꺼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국민들이 거의 반 이상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해외 사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것이 이렇게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국가에게 맨날 이거 달라 달라 데모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5대, 6대 경제대국이었어요. 자원도 많고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큰 나라가 축구 잘하는 거 빼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 경제도 다 농업 빼고는 없어요. 그런 나라가 왜 됐느냐? 그 나라의 정치가 망했던 거예요. 지난 한 70년 동안 거기 계속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서 선거할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대통령 되면 너한테 차 사줄게. 통장에 얼마 넣어줄게. 근데 문제는 그게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돈을 찍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탈 때 하고 내릴 때 버스 가격이 달라지는 정도로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는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로 갈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짜로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절대 공짜로 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일거리, 일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만큼 너에게 기본소득을 줄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통해서 내가 기본소득을 받으니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와 일거리로, 즉 공동체가 튼튼히 좀 형성이 돼야 그 안에서 좀 기본 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튼튼해지면 사실은 여러분들 공무원에 목매고 있고 공기업에 목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해야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 정규직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거보다는 이 사회 전체가 좀 안전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 준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진 공동체가 마을마다 지역 지역마다 형성이 되면 사실은 안정된 정규직을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이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프리랜서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프리랜서가 되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폐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주의자로서 우리 지역사회, 또 학교 앞에도 저 한남대학교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로 조세로 넘어갑니다.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걷는 것을 누진세라고 해요.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것 자체로 저 위에 꼭대기가 잘라나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줄어들죠. 그 걷은 거를 밑에다 채워주면 이 밑에서도 줄어들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위에서 한번 줄어들고 밑에서 한번 줄어들고 그래서 빈부격차 줄이는 그러니까 위에서 줄이는 이게 세금 정책이고 밑에 줄여주는 게 이거는 재분배 지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는 progressive tax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입니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제도를 누진세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소득이 많아졌는데 세율을 낮추는 것은 이거는 역진세라고 해요. regressive tax. 소득과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 이건 부가가치세가 그래. 부가가치세는 물건 살 때 너는 부자니까 세금 더 많이 내 하지 않아요. 자동차 살 때 자동차 가격의 10%, 10% 모든 사람에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거는 proportional tax 또는 flat tax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비례세라고 이야기해요.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이런 개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여기 연봉이에요. 연봉에서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빼낸 게 과세 표준, 즉 예, 세금을 매길 때 모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자기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약 1,2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6%밖에 세율이 적용이 안 돼요. 그다음에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까지는 35%. 이렇게 연봉이 갔으면 좋겠죠. 3억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3억 원까지는 38%, 5억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5억 원까지 40%, 10억 원까지는 42%, 10억 원을 넘게 연봉이 10억 원 넘는 그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45%까지.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걸 누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부가 지출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사회보험제도는 따로 배우겠는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사회복지정책의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험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 이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들은 부담 없이 돈 내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 생계급여, 의료급여, 우리나라 맨 밑바닥 3%라고 그래요. 장 못 사는 3%, 5천만 명의 3% 따지면 우리나라 150만 명은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준다고 해서 공공부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별적으로 아동이나 영유아,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복지 서비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이 세 개로 돼 있다. 이건 이해해야 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크게 나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선별적 복지가 좋으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가 좋으냐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급식, 우리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미국 가면은 부자들은 돈을 내고 먹어요. 반면에 가난한 애들은 카드, 무료 카드 있어요. 무료 카드 싹 긁으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쟤는 가난해서 공짜로 밥 먹는 애야. 알아요. 이거는 뭐예요? 선별적 복지예요. 반면에, 반면에 모든 학생에 대해서 다 밥 먹는 건 공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보편적 복지예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급식에 대해서는 저는 100% 보편 복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선별 복지로 가면 이 가난한 사람들만 밥값을 공짜로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밥 먹을 때 네? 가난한 아이들이 마음 편히 밥을 먹지 못해요. 이걸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데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응? 이 눈치 밥을 먹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건 옳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급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는 무상급식이 맞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장단점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반대인데 보편적 복지로 하면은 이런 스티그마 이펙트가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무상급식을 하니까 저소득층이 기분 좋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세상에 부자인데도 다 공짜로 해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아까 기본소득도 이야기했지만 5천만 명 전체에다가 주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우리 사회에 좀 가난한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해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이거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를 펼 수 있으면 돼요. 또 하나는 이 복지 정책을 국가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제가 전국에 청년수당, 노인수당, 출산수당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지역마다 저희가 달라요. 여러분들 청년인데 청년수당이 대전시는 30만 원 준다고 그러면은 경기도 가면 100만 원을 줘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아이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군단위 지역은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하나 낳으면 막 1,000만 원 주는 데도 2천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반면에 도시 지역은 주지 않아요. 도시 지역은 출산율이 낮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애 낳을 때만 시골에 가서 있어요. 그리고 애가 좀 크면 다시 도시로 와요. 이게 무슨 의미 없는 한 국가 내에서. 그래서 이 복지 정책도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될 거는 어떻게 해요? 보편적인 복지로 하고 각 지역마다 우리 동네는 노인들이 많아. 우리들은 뭐 대학생,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이 많아. 그런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할 때는 그건 지자체가 하되 전국에 통일적으로 해야 될 거는 국가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정리를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근로장려세,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인데 아까 그 세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세금이 아니고 이거는 서브시디, 보조금이에요. 즉 마이너스 세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나는 마이너스 세금을 냈어. 그 이야기는 나는 세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퇴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일하는 저소득층 중에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너 일을 했으니까 내가 보조금도 줄게. 어?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알바 30만 원 했어? 그래, 너 열심히 일했지? 내가 10만 원 보태줄게. 40만 원 가지고 너 한 달 살아. 이렇게 아빠가 삥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알바비에 대해서 거기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게 부의 소득세.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그러면 600불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0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300불 벌었어요? 그러면 150불을 더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세금이니까 450불로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600불 이상 넘어가면 충분히 벌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을 걷어요. 900불 벌었어요? 900불 벌었어요? 그러면은 150불에 세금을 내요. 그러면 나는 얼마로 살아야 돼요? 150불 세금 내고 750불로 살아야 돼요. 반면에 내 300불 벌었어요? 이때는 150불을 받아서 450불로 살게 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애프터 텍스 기준으로 할 때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이걸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렇게 이야기해요. 텍스란 말을 붙였지만 이건 다 subsidy,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ITC는 대표적인 네거티브 인컴 텍스다.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부르지 않고 근로 장려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부자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공짜로 돈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너가 좀 일을 해라. 그러면 일한 거 번 돈 플러스 알파로 내가 더 줄게. 이렇게 주는 게 근로장려금 제도고 단독 가구인 경우는 400만 원, 호벌이 가구에는 7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근로장려금을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이해하자면 이게 내가 버는 돈이에요. 총 급여액이니까 내가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뭘로 주는 거예요? 장려금, 근로장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700이다. 그러면 1,700 내가 월급으로 연봉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근로장려금 300을 받아가지고 2천만 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맞벌이 가구, 호벌이 가구, 단독 가구마다 소득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빈곤선은 영어로 poverty line이라고 해요. poverty라고 하는 거는 poor, 가난한 사람을 poor, 부자는 rich 그러잖아요. poor의 명사형이 poverty예요. 그럼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선, 그거를 poverty line, 빈곤선이라고 그래요. 이 빈곤선이 우리한테는 뭐냐면 최저 생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최저 생계 수준도 못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버티 라인은 영국의 사회학자인 벤자민 라운트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회에서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하루에는 얼마가 필요할까 따져보는 것이 이거는 그 나라의 물가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밑에 보면은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볼 때는 응?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다 따져보면 하루에 1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월드뱅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제 하루에 1.25달러. 우리는 하루에 1,500원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이런 데는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 평균을 내보면 한 1달러에서 1.5달러가 하루 기준으로 파버티 라인이다. 이게 30일 기준으로 따지면 거기다가 30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빈곤이란 개념에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대적 빈곤은 뭐예요? 비교하는 가운데 이 100명 중에 어? 누가 더 못 살지? 100명 중에 랭킹을 매겨가지고 1등부터 100등 중에 우리 30등 밑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자. 이거는 relative poverty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맨 밑바닥 30% 이하. 우리나라는 극빈층은 3% 이하로 이렇게 보죠. 반면에 absolute poverty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 금액을 가지고 있는가, 못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평가, 상대평가 하듯이 이 절대평가는 모든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는 상대평가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파워티 라인 밑에 있는 것이죠. 미국은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잘 사는 지역 가면은 거기는 모든 사람이 응? 절대 빈곤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사회 가든 또 그 안에서도 상대적인 평가를 받게 되죠.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반, 50%, 이거를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면 180만 원이다. 그걸 다시 또 반땡해요. 180만 원에 반땡하면 90만 원이죠. 그런 사람들은 몇 퍼센트일까? 전체 인구의 한 14% 정도 된다. 요 밑에를 빈곤선으로 하자. 이게 상대평가, 등수를 매긴 거잖아요. 상대평가에 따른 상대적 빈곤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에서는 이 빈곤선이 최저생계비로 나와요.
그래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발표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도와줄게 하고 마련하는 것이 최저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최저생계비로 따지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인 가구 기준은 320만 원.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국가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최하위 계층, 그 위에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뭐 저 최저생계 이하를 다 도와주느냐? 아니에요.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을 주는데 생계급여는 아까 이야기한 최저생계비의 30%, 즉 58만 원 밖에 못 버는 사람들, 요거 이하로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준다. 그럼 58만 원 다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예를 들면 3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30만 원 빼고 58만 원, 30만 원 빼면 28만 원 정도 생계급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한 금액을 주게 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한 달 매달 버는 뭐 알바든 그런 소득으로 잡히는 거, 그리고 재산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원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 빼고 부자들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자들인데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도 이 소득을 감추고서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죠. 아무튼 이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좀 빨리 했는데 마지막 우리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하는 말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 well-designed welfare state can actually encourage people to take chances with their jobs and be more, not less, open to changes. 뭐냐면 잘 설계된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거죠.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키포인트는 well designed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대한 설계를 잘해야 돼요. 꼭 필요한 곳에 돈이 가고 필요 없는 사람이 돈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공공기관에 근무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제도가 well 디자인드냐, 잘 설계되느냐, 아니면 정말 이거 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네. 어? 이런 제도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well designed welfare state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